안녕하십니까. 예, 이용훈 관세사입니다. 예, 지난 9월 12일 토요일 날 제37회 관세사 2차 시험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역실무 관련해 가지고 오늘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1차 시험도 연기가 됐고 2차 시험도 이제 한참 연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좀 스케줄을 관리하시거나 여러 부분에서 좀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작년이나 뭐 재작년보다는 아마 훨씬 수험생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시험 보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뭐 잘 보신 뭐 느낌 좋든 안 좋든 일단 결과는 나와봐야 하니까 일단 발표할 때까지 뭐 차분하게 기다려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코로나 때문에 아마 중간에 좀 많이 흔들리신 분들, 멘탈이 조금 이렇게 나가신 분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올해는 이제 누가 더 뭐 시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내부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고 또 외적인 어떤 영향에 의해서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라는 좀 예상하기 힘들었던 천재지변이죠. 불가항력이죠, 불가항력. 이러한 사태에 누가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누가 조금 더 유연하게 그거를 멘탈 관리를 잘 했나가 관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대부분 다 조금씩은 흔들리셨을 텐데 누가 더 잘 잡고 끝까지 이제 더 간절하게 이제 합격을 바라면서 공부를 했었나가 아마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무역실무에서 일단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인코텀즈가 개정이 됐잖아요. 2020 버전으로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된 문제가 이제 10점짜리로 한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 50점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50점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신용장을 이제 무역의 성립과 이행과 종료가 있다면은 신용장을 딱 중심으로 이제 뒷부분 운송이라든지 보험 파트에서 좀 출제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든 내년이든 인코텀즈 개정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고 아마 2010 딱 그때 이제 개정이 된 다음에 2011년도 발효가 됐을 때 바로 50점짜리로 이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대부분의 이제 뭐 강사분들이나 아니면 수험생 분들도 인코텀즈에서 뭐 최소 10점 아니면 50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예상은 했었는데 뭐 결국 나오진 않았죠. 결국 나오진 않고 그거는 일단 이따가 뒤에 인코텀즈 문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신용장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신용장 포함 앞부분에서 뭐 올해 일단 신용장에서 기출이 됐는데 운송 서류 관련해가지고 50점짜리가 이제 기출이 됐고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가 됐고 내년 내후년 신용장 기점으로 좀 앞파트에서 앞으로는 이제 50점짜리가 좀 출제가 많이 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운송 서류 관련된 문제는 1순위였습니다. 1순위. 제가 기출 풀이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송 서류가 이제 신용장 UCP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나온다면은 나온 지 좀 됐다. 환적과 더불어 A급이다. 무조건 1순위로 출제가 가능하다. 준비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딱 나왔습니다. 예,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했죠. 그리고 올해 문제로 뭐 무역실무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문제 자체가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무슨 전문직 시험이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전문 직종인데 너무 좀 암기형 문식, 단답형 주관식 문제 같은 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예, 나름 뭐 좀 판단력도 요하고 응용력도 좀 요하고 그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면 좋겠는데 어김없이 올해도 거의 그냥 암기형 문제, 암기해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문제 위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논문형 문제, 예전 방식의 문제들을 이제 출제를 하면은 자꾸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논란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너무 깔끔하잖아요. 이거는 정말 딱 떨어지는 답이고 어떤 논술이라기보다는 진짜 뭐 명칭 7개를 쓰시오. 수리요건 6가지 쓰시오. 환조에 관한 규정 설명하시오.
뭐 문제 50점짜리 뿐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너무 좀 암기형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아마 이러한 출제 경향은 당분간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물론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경쟁은 치열해지고 어떠한 논란을 또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경향 때문이라 할지라도 일단 이런 암기형 문제 출제 경향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매번 강의 때 제가 강조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결국에는 기본에 충실하고, 불이타라고 하죠. 불이타. 설마 이런 문제가 나오겠어? 그런 문제는 누구나 다 같이 힘듭니다. 같이 못 쓰고. 하지만 그렇다고 빈칸으로 그냥 비워두시면 안 되고, 뭐라도 끄적끄적, 뭐라도 정말 쥐어 짜가지고 끝까지 이제 쓰신 분들이 그나마 1점이든 2점이든 더 가져가실 수 있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올해 문제 유형 자체는 좀 암기형 위주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영향 속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정말 끝까지 고생 많으셨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50점짜리 UCP 600에서 이제 운송 서류 1순위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50점짜리로 나왔고, 자, 물음 1 보시면 제19조에서 제25조 제목을 이용하여 운송서류 명칭 7개를 쓰시오. 얘까지 딱 들어줬어요. 얘까지 들어주고 이게 10점이죠. 그리고 물음 2는 운송서류 수리요건 6가지인데 여기는 그냥 단순히 협약의 규칙에 있는 내용만 쓰기에는 좀 분량이 많아요. 배점이 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규칙은 정확하게 쓰셔야죠. UCP 규칙은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그에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이 아는 어떤 그 아는 지식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썰을 좀 많이 푸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0점이나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규정만 쓰기에는 너무 분량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자기가 아는 정말 모든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막 아는 거 쓰시는 거죠. 자, 그리고 물음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송서류 환적에 관한 규정, 얘도 뭐 거의 딱 떨어지는 환적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부분 워낙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고 이제 10점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모범 답안 한번 보시면은 일단 UCP 600의 문제이긴 하지만 신용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운송서류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운송서류의 정의를 먼저 서에다가 첫 단락에 일단 썼습니다. 일단 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서는 총 3단락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반적인 내용 개괄. 당연히 먼저 이제 써 주셔야 되죠. 뭐 CISG 관련된 문제면 CISG가 무엇인지, 뭐 인코텀즈 관련된 문제면 인코텀즈가 무엇인지, 그보다 조금 더 협소한 어떠한 50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 주제에 맞는 어떤 정의, 이런 부분은 반드시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문제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요약해 주시는 거예요. 아, 운송 서류에 관련된 일단 문제가 출제가 됐고, 운송 서류에는 신용장에서는 뭐 어떻게 하게 뭐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파트에는 문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해주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서술할 내용을 마지막 단락으로 써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서는 이렇게 3단락으로 일단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용장 자체보다는 좀 운송 서류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송 서류의 개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신용장상의 운송 서류의 이제 일반적인 수리 요건이 이제 26조, 27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내용과 이제 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본 19조에서 25조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가지고 요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하에서는 이제 문제에서 정말 이제 쓰라고 했던 고러고러한 내용들을 이제 내가 서술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아마 궁금증은 있으실 거예요. 아, 서를 꼭 써야 되나?
왜냐하면 점수가 10점, 20점, 10점 딱 이렇게 딱 떨어지게 배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랑 결은 그럼 점수가 없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실제로도 점수 배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랑 결은 50점짜리에서는 그래도 무조건 써주십시오. 예, 무조건 써주시고 하나의 완성된 논술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랑 결 쓰는데 시간 그렇게 오래 안 걸리잖아요. 오래 안 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간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쓸 내용이 막 엄청나게 많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시간 배분에 따라서 좀 분류가 되긴 하는데, 그래도 50점짜리에서는 서랑 결은 써주셔가지고 하나의 완전체를 만들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목차 잡기는 너무 쉽죠. 이번에 목차 잡기는 뭐 1, 서, 2에 이제 로마자 2에 그 19조에서 25조의 서류 명칭, 그리고 로마자 3은 이제 복합운송 서류의 수리 요건, 로마자 4는 이제 선화증권의 환정에 관한 규정. 너무너무 쉽게 요새 추세입니다. 요새 목차 잡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제 논문형 문제, 그런 문제들은 목차를 잡기가 좀 힘든 경향이 있었죠. 예전에는 이제 좀 힘든 경향이 있어가지고 목차도 암기하고 막 그런 공부 방법을 이제 뭐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 트렌드는 목차를 다 주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주기 때문에 굳이 목차 자체를 외운다기보다는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고 내가 빼먹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지. 그러니까 주제별로 이 부분이 과연 내가 빼먹은 부분이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목차 자체에 대한 큰 의미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문제에서 아주 적시해서 딱 명시한 명칭을 이제 1번 목차에다가 적었고, 2번 목차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분량, 시간이랑 좀 배분 이런 거 좀 봤을 때 시간이 좀 남겠다 싶으면은, 저는 일단 운송 서류의 어떤 선적 일자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개념들을 일단 가볍게 그냥 터치하는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비록 점수 배점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인상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시간이 모자란데 이런 거 쓰라고는 말씀은 아니에요.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더 쓰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뭐 이렇게 문제를 뜯어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로마자 3번 보시면은 이제 30점 분량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많이 적어 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복합 운송 서류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였다 보니까 의의에다가 당연히 정의를 써 주셔야죠. 복합 운송 서류랑 뭐 어떠한 서류를 의미한다라는 걸 당연히 써 주셔야 되고, 이제 수리 요건이 총 더 많죠. 6가지보다 좀 더 많기는 한데, 이거를 이제 최대한 더 풀어가지고, 뭐 여기에는 이제 좀 뭐 여러 논문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첨가해가지고 이제 넣어둔 부분인데, 뭐 그러한 논문을 보시지 않으신 이제 분들이라 하더라도 뭐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시를 하나 든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간략하게 한 줄로만 끝내시기에는 너무 배점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좀 늘려 쓰는 연습을 모의고사 때 많이 하셨으면은 이제 늘려 쓰고 줄여 쓰고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시지 않았을까. 좀 유연성 있게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많이 습득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전형적으로 요 3번 같은 로마자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늘려 쓰는 것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자 4번 선화증권 환정에 관한 규정은 이제 10점이죠. 10점 분량이고, 선화증권 물어봤고 환정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선화증권의 이제 정의도 한번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선화증권의 정의를 의의에다가 일단 기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시간이 남는다면은 뭐 선화증권은 뭐 상업송장, 보험증권과 더불어 3대 필수 서류로 분류어진다. 그리고 뭐 UCP 620조에서 선화증권 환정에 관한 수리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정도로 조금 더 추가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정에 관한 규정도 환정의 정의 당연히 서술을 하셔야죠. 환정의 정의도 당연히 서술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UCP 600에 나온 어떠한 환정에 관한 규정을 이렇게 쭉
나열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쓰셨으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워낙 강조했던 부분이고 제가 늘 암기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문제고 또 기본 시간에도 무조건 또 나옵니다. 특히 환적은 무조건 나옵니다. 10점이든 뭐 50점이든 반드시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제대로 못 쓰셨으면은 이제 정말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라고 이제 반성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결 보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완성된 논문, 그러니까 논술문을 만들어라. 시험지를 답안지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도 한 3단락 정도로 나눠서 이제 써 주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는데, 서보다는 결은 좀 이제 그 분량적으로는 좀 적어야죠. 저는 일단은 여기다가 그냥 참조하시라고 좀 많이 적어 놓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 단락은 내가 여태까지 이 50점 문제의 어떤 논점과 내가 서술한 내용 이런 것들은 좀 요약 정리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추가적인 점수가 가능한 부분 채점자분들을 좀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가장 좋은 게 문제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좀 관련성이 있는 거. 지금 일단 19조에서 25조까지 운송 서류에 대한 어떤 수리 요건, 개별적 수리 요건을 물어봤는데 UCP 600에서는 26조랑 27조에 운송 서류 전체의 일반적인 수리 요건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짝 이렇게 언급해 주시면은 좀 나이스한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도 또 선적일의 증명 부분도 이제 운송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선적일이 과연 얼마, 그러니까 언제인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뭐 길게 쓰기는 했지만 뭐 줄여가지고 이렇게까지 길게 쓰시란 말씀은 아니고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으면은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50점짜리 전체적인 평은 좀 난이도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고 물론 인코텀즈 개정이 더 유력해 보이긴 했지만 이제 신용장에서도 안 나온 지 좀 오래돼가지고 뭐 충분히 나올 만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래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아마 50점짜리 문제 자체에 대한 그렇게 큰 부담은 없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제 외국환 거래법 관련된 문제고 자, 볼게요. 자, 거주자의 정의와 이와 관련된 거주자의 범위 7가지를 쓰시오. 자, 대외와 외환은 이제 버리면 안 되죠. 버리시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됐습니다. 채점평에도 늘 나오잖아요. 대외 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떨어진다. 수험생들의 이런 채점평들이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버리시는 분들이 거의 없죠. 이제 20점이나 차지를 하고 외국환 거래법과 대외 무역법은 이번에 거의 극과 극이었습니다. 특히 외국환 거래법은 거의 뭐 기출 1순위, 누구나 예상했던 기출 예상 1순위. 제가 외국환 거래법 시간에도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분량도 너무 좋고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몇 번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외국환 거래법 거기다가 또 게다가 앞부분에 있잖아요. 거주자의 범위. 뒷부분은 이제 사람이 이제 심리적으로 가면 갈수록 좀 공부를 덜 하게 되는 경향이 이제 있기는 한데 앞부분에서 또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서술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좀 평이했던 만큼 이제 좀 더 누가 정확하게 서술하느냐, 누가 좀 더 암기의 정확성이 있느냐가 아마 좀 변별력이 이제 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제는 한 7점, 8점까지 고득점, 뭐 8점, 9점, 뭐 9점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한 8점까지도 획득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의의에서는 거주자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지 정의를 물었기 때문에 외국환 거래법상 이제 거주성의 개념이 나와 있죠. 그러한 거주성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차 잡기도 쉽죠. 의의에다가 거주성 개념 서술하시고 자, 이번에 거주자의 정의 법에 있는 내용 서술하시면 되고
이제 3번의 거주자의 범위, 시행령에 있는 내용 서술해 주시면은 좋은 점수를 받으셨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인코텀즈 2020 소개문에서 인코텀즈 규칙이 하지 않는 역할 What the Incoterms rules do not do에 대해 10가지를 쓰시오. 저는 이 문제 보고 와,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냈을까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정말 좋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일단 아마 암기를 안 하셨으면은 아마 이 규칙이 하지 않은 역할 이게 쭉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뭐 좀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10가지가 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이 10가지를 뭐 이러이러한 거는 하지 않는 역할이지 하면서 뭐 한 4-5개 정도는 이제 그래도 암기해서 이제 기억이 나실 텐데 10가지 전부가 기억은 다 안 나셨을 수도 있어요. 예, 앞자 따서 외운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암기하지 않고 그냥 쭉 회독만 하셨던 분들은 이 10가지가 전부 다 기억은 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너무 암기형 문제잖아요. 이것도 이제 너무 암기형 문제니까 그래도 저희는 이제 전문직인데 좀 이런 단순 암기 나열식의 문제는 좀 지양되지 않아야 지양되어야 된다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10가지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자, 2010년도 인코텀즈 개정이 됐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출제가 가능한 문제들을 좀 예측을 했습니다. 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제 개정 이유와 주요 특징이죠. 예상했던 50점 문제가 아주 정직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딱 한 번 인코텀즈 개정된 다음에 개정 관련된 내용이 2011년도에 한 번, 2012년도에 한 번 이렇게 딱 2번 나왔거든요.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개정 이유와 주요 특징에 대해서 이제 50점짜리로 이제 출제가 되었죠. 주요 특징이라고 이제 낸 이유는 서문의 주요 특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대로 따가지고 이제 2011년도에 50점짜리로 나온 거고, 이제 2012년도에는 DAT랑 DAP 규칙이 새로 생겼죠. 예, 새로 생겼기 때문에 비교하는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더 크리티컬하게 이제 또 개정된 부분이 그거 외에도 한 3가지 정도 더 있어요. 국내가 이제 포함된 거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국내 및 국제, 원래는 이제 국제만 사용하다가 미국의 강한 압력에 의해서 이제 국내가 포함이 됐죠. 그리고 이제 2번째가 터미널 차지, THC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연속 매매, 조달의 개념도 굉장히 크리티컬한 개념이었는데 요 3가지는 개정 관련돼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고, 자, 그렇다면은 개정이 됐다고 해서 개정된 부분이 무조건 출제되지만은 또 않는다라고 또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일단 2020이 개정이 됐고, 뭐 내후년까지는 뭐 한 5년 지나면은 그때는 이제 뭐 거의 2020 버전이 이제 뭐 보편화됐기 때문에 굳이 2010과 비교를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그래도 한 내년, 뭐 최소 내년, 정말 마지막까지 한다 해도 내후년까지는 한 3가지 정도는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인코텀즈 좀 예상 가능한 문제가 3가지 정도로 예상 문제. 자, 첫 번째 5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뭐 개정 배경과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50점짜리로 뭐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차이점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은 소개문에 있어요. 소개문에 차이점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기 때문에 2011년도 개정됐을 때 개정 이유와 주요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소개문에 그때는 서문이죠. 서문에 주요 특징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이번에 2020으로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소개문에는 이제 차이점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50점짜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또 10점짜리 문제로는 CIF랑 CIP 부보 수준 차별화 됐죠. 굉장히 큰 변화죠. 또 10점짜리는 DAT가 DPU로 바뀌었는데 아직은 2010 버전의 DAT를 버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DAT랑 DPU 비교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예측을 했었는데, 또 시험은 시험인지라 예상하지 못했던 너무 암기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요 세 개 관련해서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낼 예정이고, 이 외에도 좀 출제가 될 부분들이 좀 충분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모의고사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범 답안 보시면은 일단 의 보시면은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하지 않은 역할 쓰라고 했으니까 얘도 이제 시간이 좀 있다, 좀 여유가 있다, 시간 배분이 있다 하면은 뭐 간략하게 그럼 하는 역할은 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터치해주는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하지 않는 역할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있고, 그 마지막에 뭐 소유권 물권의 이전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도 뭐 강조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기술하셨으면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대무역 법령상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 관세청장에 위탁한 권한 4개를 쓰시오. 세관장에게 위탁한 권한 6개를 쓰시오. 이 문제 정확하게 서술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문제를 듣고 딱 생각이 들었고, 보칙에서 나왔습니다. 보칙. 와, 정말 대무역법도 지금 아직 중요한데 안 나온 부분이 출제할 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정말 무궁무진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 많은데 보칙에서 나왔습니다. 보칙. 그래가지고 저도 좀 당황을 했었고, 아마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이런 불의의 타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비단 무역실무뿐이 아니라 뭐 관세법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관세 50점짜리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관세 평가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HS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어느 과목에서든 이러한 문제가 최소 20점 정도는 매년 출제가 됩니다. 거의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한 번 정도 보고 그냥 끝낸 것, 암기까지도 안 하고 그냥 이러이러한 게 있다 정도 보고 그냥 넘어간 것, 그런 부분이 분명히 출제가 되고, 또 아예 그냥 수험사나 교재에 없는 내용도 분명히 출제가 됩니다. 아무리 그런 난해하고 황당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도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쓰시는 거죠. 아무것도 안 쓰시고 그냥 공란으로 비워두면은 그냥 빵점입니다. 그냥 빵점. 근데 이제 뭐라도 이제 쓰시는, 좀 끈기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 대무역법 자체 뭐 산자부에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관장, 뭐 관세청장에게 어떤 위탁한 부분이 있다. 분명히 뭐 저희 관세 관련된 업무 관련해서 위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머릿속에 떠올리셔가지고 뭐 의 보시면은 산자부 장관의 권한을 뭐 이렇게 뭐 위탁할 수 있다. 이제 관세청장이랑 세관장에게 관련된 이제 권한을 쓰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서술을 해 보았고요. 자, 관세청장 위탁된 권한, 뭐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판정, 뭐 세관장이 위탁된 권한 보시면은 원산지 표시 확인, 뭐 서류 검사, 과정검 부과, 원산지 증명서, 수출입 승인 면제, 거의 다 이제 저희 통관 관련돼 가지고, 아니면 원산지 관련돼 FTA 관련돼서 이런 관련된 문제, 원산지 표시 관련된 문제, 이게 이제 관세청장이랑 세관장 저희 이제 관세사와 관련된 업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리시면은 내가 설령 보칙의 요 정확한 권한과
그 관세청장한테 위탁한 권한과 세관장에게 위탁한 권한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그냥 대의무역법 전체를 한번 쭉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떠올려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정확하지 않더라도 쥐어 짜셔가지고라도 서술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뭐 진짜 많은 점수를 받으시지는 못하셨다 하더라도 뭐 최소 진짜 2점, 3점이라도 받으셨으면은 마치 의의에 뭐라도 쓰시고 뭐 그냥 막 머릿속에 떠올려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막 이것저것 썼는데 한 2, 3점이라도 받으시면은 그럼 성공하신 겁니다. 왜냐? 대부분 다 못 씁니다. 이렇게 불의의 타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대부분 다 못 쓰기 때문에 그냥 너무 어렵다 이거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래서 절대 공란으로 비워두시지 마세요. 끝까지 시험 무역실무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까지 펜 놓지 마시고 아는 거 한 자라도 더 쓰세요. 더 쓴다고 해서 점수 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예, 무조건 정말 끝까지 쓸 수 있는 거 계속 다 쓰고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황당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5번 볼게요. 5번. 자 무역계약에 있어서 청약이 소멸되는 사유 5가지를 쓰시오. 자 청약과 승낙도 출제가 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기본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저희 그 기출풀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청약과 승낙 반드시 나옵니다. 예, 출제가 언제 됐고 이제 안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좀 난이도 있게 문제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뭐 청약도 청약이지만 이제 승낙, 뭐 부가조건부 승낙이나 뭐 지연된 승낙 이런 부분을 이제 사례 문제로 엮어서 내면은 정말 좋은 문제, 정말 좋은 이제 사례형 문제, 규정도 이렇게 협약 내용도 써야 되고 내가 그 사례에 대해서 판단도 내려야 되고 응용력도 필요하고 좀 더 좋은 그런 문제가 좀 출제가 됐었으면 이제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이론적으로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암기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으며 어느 정도 암기가 필요한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청약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의의 보시면은 이제 당연히 청약에 대한 개념을 쓰셔야죠. 청약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서술을 하시고, 청약이 소멸되는 사유 5가지만 딸랑 쓰기에는 또 분량상 너무 적을 수도 있으니까 CISG 생각하시는 거예요. 떠올려 보시는 거죠. 아, 청약이 효력 소멸. 그러면은 청약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고 뭐 철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부분을 좀 더 간략하게 덧붙여 주셨으면은 조금 더 좋은 답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청약이 소멸되는 사유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정기선 운송에서 선사들이 대외적으로 화주들을 구속, 유인하기 위한 각종 계약 제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물음 1. 계약 운임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물음 2. 삼중 운임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 역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묻는 문제가 되었고, 좀 의미만 일치한다면은 그 점수 자체는 높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삼중운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생소한 내용으로 좀 느끼셨을 이제 수험생 분들도 좀 계셨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의의에서는 뭐 해운동맹 내용 쓴 거죠. 해운동맹의 뭐 대내적 운영 방법, 대외적 운영 방법이 있고 그 대외적 운영 방법 중에 하나로 화주들을 구속하기 위한 어떤 계약운임제, 뭐 삼중운임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서술을 해준 거고, 자, 목차 잡기 너무 쉽죠. 1번 의의, 2번 계약운임제, 3번 삼중운임제 이렇게 목차 잡으셔가지고 서술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자, 만약에 시간이 없다, 쓸 게 너무 많다, 그럴 경우에는 의의 안 쓰셔도 됩니다. 10점짜리에서는 그냥 다이렉트로 정말 뭐 진짜 5분도 안 남았는데 만약에 내가 문제 5번까지 푸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소진해가지고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6번을 딱 맞닥뜨렸는데 딱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5분도 안 남았다 싶으면은 다이렉트로 쓰시는 거죠. 1번 계약운임제, 2번 삼중운임제 해서 그 관련된 내용만 쫙 서술을 해야죠. 왜냐? 문제 배점이 높은 거를 우선 서술을 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 부분은 일단 참조하시라고 이렇게 길게 넣어드린 거고, 이것도 유연성 있게, 융통성 있게 시간과 어떠한 문제의 난이도와 또 그 내가 이제 정말 중요하게 배점이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를 시험장에서
센스 있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무역실무 전체적으로 6문제 살펴봤고요. 뭐 자세한 내용 총평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번 시험이 어땠는지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무난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역실무 자체 난이도가 그렇게 막 엄청 높았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자, 두 번째로는 좀 암기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제 거의 논문형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암기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가 됐다라는 걸 어떻게 느끼냐? 가려보고 생각해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일일이 써보시면 물론 더 좋긴 하지만 시간적인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외운 부분, 암기가 됐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구조화 시켜보고 목차 잡아보시고 아 이러이러하게 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암기가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번에 좀 대외무역법에서 지역적인 부분에서 좀 출제가 됐습니다. 예, 대외무역법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공부 범위는 약간 좀 넓혀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솔직히 보칙, 벌칙 요 파트는 막 그렇게 자세하게 공부하지는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수험생분들이. 왜냐면 아직 보칙, 벌칙 말고도 워낙 중요하게 공부할 부분 그리고 시험이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선순위는 아직도 그 부분에 두어야 됩니다. 우선순위는 더 중요하게 아직 출제 예상 가능한 문제로 두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냥 뭐 보칙이라든지 벌칙 부분에서도 약간은 이제 조금 보셔야 될 부분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코텀즈 개정. 인코텀즈 개정은 내년까지는 좀 보셔야 됩니다. 네, 50점짜리로 내년에 출제 가능하고요. 한 내년 넘어가고 내후년 한 2, 3년 더 지나면은 이제 뭐 50점짜리로는 나오기는 좀 힘들겠죠. 네,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올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래도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가지고 인코텀즈 부분에서도 10점짜리든 50점짜리든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37회 관세사 2차 시험 총평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37회 코로나 때문에 참 수험생분들이 고생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끝까지 시험 보시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발표가 언제죠? 발표가 뭐 12월쯤? 뭐 그때쯤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좀 차분하게 그냥 아마 공부 안 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가 떨어졌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떨어졌다 싶으신 분들은 아마 다시 공부를 하실 텐데, 점수가 조금 애매하고 나 잘 모르겠다. 아, 애매모호한데 붙을까 떨어질까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은 막 너무 공부 안 되는데 그냥 붙잡고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좀 바람도 좀 쐬시고, 뭐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시기가 좀 뭐 쉽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차분한 개인적인 시간을 좀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올해 시험 보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